사흘에 걸친 국회 대정부 질문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낙연 총리의 쓴소리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외 순방을 앞둔 이 총리와 아프리카 출장 중인 강경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예산 3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도화 전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저희들이 오늘 두 분과 다뤄야 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일단 방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볼게요. 글쎄요, 패스트트랙 체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취임 당시에 협치 계속 이걸 강조했는데 글쎄요, 본인은 많이 좀 실망했던 부분도 사실 기자회견에서 좀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구조 자체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이제 정상화가 되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야가 좀 잘 순항하지 않는 것 같고 본회의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여야가 그 정쟁으로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반년이. 그러니까 이제 협치 이제 얘기도 했고 지금 문희상 의장이 얘기도 했는데 뭔가 국회의장이 입법회 수장으로서 여야에게 어떠한 그 이제 의사 일정이 난항에 부딪힌다든지 이럴 때 뭔가를 제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국회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짝수달에 국회를 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올해. 네.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어도 잘 되지가 않으니까 또 뭐 제도를 만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무슨 뭐 요새 국민소환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장 1년 남았습니다만 문희상 의장이 아무리 한들 뭐 그게 되겠어요. 여야가 지금 총선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예.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뭔가 제도화를 좀 하는데 의장의 권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국회의장께서 아마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면 사실은 이제 초반기 1년 동안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성과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는 사실 총선 전국으로 완전 전환이 돼 있는 거니까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의장을 하시면 보통 다음 총선에는 이제 출마 안 하시고 보통 은퇴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사라져 가시는 이제 노병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저도 그래도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하신 말씀 중에 뭐 그 설득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설득하는 것도 리더십의 요체지만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도 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이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와닿았고요. 또 사실 저희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저렇게 의장이나 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성명서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뭐 진보가 30% 그리고 보수가 30% 나머지 40%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기 힘든 얘기인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정말 그 연륜이 묻어난다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문희상 의장님께 야당 의원들은 아쉬움도 있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 선거제에 있어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올린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까지 하시면서 강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 의원들은 할 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기대한 것도 많았기 예. 때문에 이제 실망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 남은 1년 동안 또 문희상 의장님께 일정 부분 또 이제 설득 당하는 리더십, 설득하는 리더십과 같이 중용의 그 미덕을 발휘하시길 야당 의원들은 기대할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공평무사한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모습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예,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84일 만에 됐었죠. 대정부 질문 일정 만들어내기도 힘들었었습니다. 그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어제 이제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끝났어요. 3일 동안 여러 인물들이 조명이 됐었는데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미자 한국당 의원이 가장 많이 언론에 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의원 뭐 쓴소리 아끼지 않은 걸로 유명한데 특히 대정부 질문 나올 때마다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요. 특별히 정파나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 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또 객관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말도 했었잖아요. 이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롱리스트 관련 이런 거. 그런 이제 총리로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대체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지난 국회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차기 주자, 대선 주자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대정부 질문이 너무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도 자체가요? 예,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정치적 쟁점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조명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항상 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정쟁거리가 될 만한 게 나오면 그게 보도가 되는데 어쨌든 정책에 대한 대안도 많이 내놓거든요, 사실. 대표 연설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생략되고, 보도가 너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항상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대정부 질문을 기왕 하려면, 한다면 이거 좀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게 좀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는, 그것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의사일정 합의하면 그냥 대표 네.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정부 질문 오늘 끝났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건 한번 되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이미자 의원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대정부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네. 총선 관련 이야기를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답변하신 분도 있고요. 뭐. 예.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아까 문희상 의장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정말 이젠 총선 전국이구나 여야 모두 총선에밖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대정부 질문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하면 너무 아쉽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자 의원도 그렇고 이제 뭐 어제까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김연아 의원도 그렇고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본인들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복지 이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대정부 질의에서 그 부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준비돼 있는 게 의원실에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럼 총선 질의를 계속했을까?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정책 질의를 했으면 전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분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지 뭐가 전문 분야인지 관심도 없었을 텐데 어제 김연아 의원도 그렇고 이미자 의원도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책 대정부 질의를 했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구나. 뭐 예. 어디 전문가구나. 그리고 김연아 의원은 아, 김현미 의원하고 지역구가 겹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이제 그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총선을 의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김현미 의원이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김연아 의원이 다니신다고 자기 지역구.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훌륭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지만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 언급을 했을 때 억측하지 말라고. 사실 그런 표현을 전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현미 의원도 김현미 그 저기 장관도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독설이란 표현을 예, 했어요. 했죠. 국회의원들의 그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가 억측, 독설 이런 독설을 쓴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총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걸 수밖에 예. 없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건 오죽하면 정말 이낙연 총리는 한 30년 동안 그 대일 그 일본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16대 때부터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계속했고 일본어를 계속 제일 잘하는 일본 특파원이에요. 그리고 아베 총리랑도 술잔도 나눌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근데 활동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표현을 말이 많다라고 한 거는 국무총리가 청와대 스텝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근데 본인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더라고요. 예, 총선 이낙연 총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뭐 공개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벌써 이낙연 총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워낙 이 현안도 많은데
총선 관련 질문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뭐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여권으로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워낙 이미지가 좋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 신망이 두터운 분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단체장도 예. 했으니까 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것이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든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서 뭐 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여권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공학적인 요인이 같이 결부돼야지 결정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뭐 어쨌든 선거 때 역할하고 어떤 뭐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지금도 총리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지금. 거의 최장수 총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그야말로 그 총선에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권으로서 만약 선거가 다가오면은, 선거라는 게 항상 박빙 아닙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로는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언급이 계속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면 이해찬 당대표 쪽 입장은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 당대표 얼굴로 치러지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찬 당대표 얼굴만으로는 선거가 좀 총선을 치르긴 부족하다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해찬 당대표는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예, 뭐 교통정리가 있겠죠. 뭐 이낙연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마저 여쭤볼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비상 상황인데, 이낙연 총리가 13일부터 이제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고 강경화 장관은 이미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지금 소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때가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던데 야당 쪽에서요. 그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실 외교에 있어서 그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론 중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상대국의 양해를 구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저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봐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대일 특사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낙연 총리가 가장 효율적인 카드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외국에 순방을 가더라도 충분히 뭐 전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이 대일 문제도 시의성 그리고 기밀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용, 신동빈 부회장 두 사람이 30대 기업 총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할 때 왜 안 왔겠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재판도 막 걸려 있고 하니까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옛날하고 권위주의 정부하고 다르지만 청와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두 분이 왜 안 갔을까? 시의성 문제인 거잖아요. 일본 가서 청와대 오찬보다 일본 가서 뭐 정말 미쓰비시 금융그룹 사람들을 만나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사람들을 만나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자꾸 늦추면서 지금 일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 정말 그 오찬이니까 잠깐만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가면 되죠.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 통하면 몇 시간 걸린다고. 근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자리 비우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적절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아니 기밀성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만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국제 전화로 막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분이 외국 가 계시는데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셔야지. 최 의원님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지금 순방이 8일 정도로 이제 그 21일까지 21일까지니까 예. 이게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들과 방글라데시도 가고 뭐 카타르도 가고 그 타자키스탄, 그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이미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 있던 거기 때문에 일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취소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자 외교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 관련된 것도 너무 대일 의존도가 높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다각적인 그리고 다목적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교적인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아의 앞으로의 향후 외교 지형이나 안보 지형까지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전략적인 자기네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땐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또 그렇다고 완전히 그 순방을 취소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대응하되 순방을 취소해가지고 하면 해외 수주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업, 민관 다 합쳐서 대책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앞서서 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외교장관의 출장 그리고 순방 일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비판적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엉망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 조양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조국 그리고 양정철, 김정은을 들어서 이름을 또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의식하고 가장 견제하고 가장 걱정되는 상대라는 얘기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 공학적인 생각 말고도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조국 수석이랑 대학도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 지금 문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공직 기강에 있어서 해이가 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근데 그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 기강이나 인사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야당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정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선거공학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양정철 원장은 정말 종횡무진이더라고요. 뭐 지금 여기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만난 적이 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뭐 계속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시죠. 선거의 병찬 기지라 그러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참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보 중에는 비판할 거리도 많죠. 예를 들면 서울시정 연구원이랑 왜 여기서 하면서 서울시장이랑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입장에선 야권 인사가 아니라 여당 소속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선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려는 행보에 있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도 사실은 항상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이는 인물 3명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이건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야당 탄압 전문가인지 조국 수석이. 그다음에 이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거 충분히 의식할 수 있죠.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김정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비난인 것 같아요. 예. 비판이 아니라 너무 비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발언의 수위를 높여야 그야말로 또 이제 보도도 되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다 우리가 아는 그 아주 전통적이고 예. 관행적인 수법들인데 다 정치 안의 기법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세련되게 하면 어떨까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비치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리스크 조합이다. 그 리스크 조합의 한 명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50%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런 리스크 조합의 가장 그 높은 데 있는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래서 야당 입장 이해는 합니다만 예. 좀 품격 있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속도를 내볼까요? 네. 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번에 일본이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박하는 직접 자기가 네. 일본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번 그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비판이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잘했다. 오히려 좋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문제, 수출 제한 조치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범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그 부분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처음엔 징용 문제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다가
그다음에 안보 문제로 시비를 걸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논리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 문제가 북한에 우리의 그 전략 물자가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일본에서 수출된 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에 또 흘러 들어간다.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보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그런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정작 일본이 북한에 그런 물자를 밀 수출하고 그랬던 거 이걸 지적한 거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다각도 WTO 제소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 같은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론전 국제적으로도 그래야 또 일본이 또 압박을 받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그건 지적을 잘했다고 봅니다. 여당은 사실 이번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추경안에 3천억 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 19일이 이제 여기에 19일 날 이걸 마지막으로 본회의 임기 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3천억 원이 또 들어가고 나니까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사실 추경이 이렇게 벌어지면 추경이 상정이 되면 야당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보면 항상 이제 그게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항목을 세세히 꼭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항상.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긴 재정을 써야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 비해서 야당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면 일정 부분 총선용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 들어가 있고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지역구를 위한 건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긴급 예산 그 일본 수출 규제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 3천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목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일본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지 애매한 항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꼼꼼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용 SOC 예산이 이번에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충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예결위 소위가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한 구체적 수치 항목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 의원님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요.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여야가 이렇게 쟁투를 벌이다가도 추경은 다 통과시켰었어요. 큰 이제 삭감 없이 했고 단지 이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3천억을 새로 추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데 전 이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선택 근로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끔 지금 탄력 근로제를 더 이제 확대시켜서 이런 얘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 정도로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 문제라든지 어떤 그 상용화 문제, 양산 단계 이런 걸로 볼 때 소재 부품 연구 개발비로 3천억 정도 지원하는 거 이거는 총선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인사청문 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사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시각이 또 좀 엇갈린다라고 하던데 여당 내 분위기 좀 어떤가요? 여당 내에서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지 뭐 전체적으로 여당이 완전히 갈라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이제 벌써 며칠 됐잖아요. 8일 날 청문회 했으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지금 재송구 요청도 한 상태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 여권 내에서 그 문제 가지고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여야의 관점이 워낙 갈리고 있으니까 저는 위증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위증은 아니고요. 단지 그때 이제 2012년도에 기자에게 말한 게 그게 거짓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과 이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걸 자꾸 혼재시켜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좀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분위기 여쭤봤으니까요. 저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는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뭐 고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좀 비판 수위가 좀 낮아졌다 그래요. 이건 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법사위에서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를 해봤는데 여당 입장에서 해봐도 여당 입장은 원래 쉴드를 방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검찰총장한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50명 가까이가 고소고발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돼서 수사 대상이에요. 그럼 지도부는 이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국회 정상화하면서 다 고소고발 취하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그걸 취하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미도 없고요. 근데 뭐 선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문회 하기 전에 현역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청문회 뭐 세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이번 좀 다르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세게 했어요. 그래요? 세게 했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도 연수원 기수 2기수 차이죠. 나이야 11살 차이 났지만 연수원 기수 2기수 차이니까 좀 알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박영수 특검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자유한국당 관련 사람들이 인사들이 많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도 그러면 검사는 누구를 추천해야 될까? 파견 검사를 누구로 할까 했을 때 그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도 뭐 윤석열 검사가 오면 야당에서 그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를 안 할 거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예, 그렇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검찰도 잃은 게 너무 많고요. 윤석열 후보자도 잃은 게 많아요. 저는 그 녹취가 틀어졌을 때 윤석열 후보자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잃은 게 많아서 뭐 임명이야 당연히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거 위증죄는 뭐 문제가 안 될 이렇게 법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 변호사법 위반도 만약에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지났죠. 네. 그리고 논란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걸 잃은 후보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의릴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새벽 5시 넘어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벌인 끝에 2.9% 올린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결이어서 이야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 최저임금 인상이 그중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속도가 가파르다 인상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됐고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10,000원 달성은 거의 어렵게 됐어요. 사실상의 대선 공약 철회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낸 게 이제 8,590원이에요. 그러니까 2.87%인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예. 역대 쭉 최저임금 인상 비율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16.9%, 16.4%, 10.9% 이렇게 인상했거든요. 거의 30% 가깝게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속도 조절론에 이제 거의 부합한 거죠. 부합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자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속도 조절론인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3대 기존대 현 정부에 여기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과연 이렇게 되면은 이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과 잘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부족해서 이 의원님 이야기는 좀 오늘 못 들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여기는 통일대학원장 이두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